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부터 먼저 보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2시간 동안 조선이 문을 연 것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보면은 조선이 개항을 했다. 개항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명성황후가 집권하게 되면서 개항을 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된 계기는 운요 사건이란 것으로 우리가 강제로 문을 열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과 체결한 우리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이러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본과 이런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서양 각국과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과 제일 처음 수교를 했죠. 그 서양 국가하고는.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를 할 때 보면은 여기 조선책략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2개를 내줬어요. 필기한 거 올려라, 교과서 한 거 올려라. 그러니까 노트하고 교과서 2개 올리라고 했는데 파일 하나 올린 사람 있고, 뭐 교과서는 그대로 그냥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줄만 꺼서 올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과제의 질이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온 상태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좀 더 이 시간을 그냥 영상 틀어놓고 흘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한 3, 40분만 딱 집중하면 되니까 열심히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서 역사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데, 선생님도 시간을 강의 올리는데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30분, 40분이라는 시간이 선생님이 훨씬 3, 40분보다 정성을 많이 들여서 강의를 만드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필기를 열심히 하고 과제를 찍어 올리면 됩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친구들이 지금 한 4-5시간 하니까 노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늘어나는 자기가 기록한 노트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도 이제 역사에 대한 뿌듯함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만족감이 클 거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근대 국가의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단원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에 관련해서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 국가 재정을 이렇게 하려고 했고, 집권기에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이런 병인박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다음 개항에 대해서 2단원과 3단원을 배우는데, 개항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뭐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서양 각국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하고도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근데 핵심은 이거 2개가 불평등 조약이었다. 뭐 요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개화 정책, 이런 우리 조선이 개화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우리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추진, 그러니까 반발하는 상황이라든지 추진, 이 개화 정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아볼 거냐면, 개화를 찬성하는 개화파하고 그 다음에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파, 요렇게 대해서 배울 거고, 요건 필기하면 안 됩니다. 필기는 본격적으로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개화 정책을 썼느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일어난 충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모군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하면 됩니다. 번호는 3, 양괄호 3이 되겠죠. 그쵸?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2배, 3배로 쓰지 말고 나중에 필기해야지 해놓고 이 영상만 틀어놓지 말고 들으면서 쓰세요. 공부를 할 때 들으면서,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머릿속에 더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해서 배울 우리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 개화파. 개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를 열다라는 뜻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외국하고 교류도 오픈하고, 개항은 문을 연다는 의미고, 개화는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무엇인지 조금만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의 대립, vs 뭔지 알죠? 개화파 대 위정척사파, 이런 얘기예요. 자, 개화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화파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실학파 기억나죠? 실학. 그 실학에서도 그 중상주의를 내세웠던 북학파, 북을 배우자라는 내용이죠. 그 애들이죠. 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나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북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이 개화파는 어떤 애들이었냐면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우리 문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문호 개방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진했던 게, 그래서 개화 정책들, 개화를 하려면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죠. 조선 책략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떤 책이었냐면 청나라의 외교관이 쓴 책으로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고종한테 준 책이죠. 그렇죠? 일본에서 갖고 온 책이에요. 얘의 내용은 뭐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결국에는 교류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해야 된다. 왜? 무엇 때문에? 왜? 누구를 견제하려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조선은 교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규수는 우리가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에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외국 애들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다가 결국에는 청나라로 이 사람이 청나라 여행을 하고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발전되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박규수는 우리가 개화파라고도 하지만 통상 개화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개화론자는 더 위의 개념이고, 이 개화파가 결국에는 두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온건 개화파와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개화론자 밑에서 이렇게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향을 받아서 계보예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온건 개화파는 누구를 모델로 하냐면 청을 모델로 하자라는 거예요. 청을 모방하자, 청을 따라하자. 알겠죠? 그래서 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얘는 뭐냐면은 온건이라는 건, 급진이라는 건 차이가 속도적인 차이 면에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얘는 조금 천천히 하자, 얘는 바로 바꾸자, 이런 거죠. 온건개화파는 청나라가 문화 개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자 해서 주장했던 게 바로 동도서기를 주장합니다. 동도서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얘기해요. 정신문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라든지 사회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상, 이런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을 도덕, 이런 의미로 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요, 빨간색이고 쓰세요. 기는 뭐냐면 기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갖고 있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 게 동도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동은 뭐다? 동양. 그래서 이 동도서기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동양의 정신을 계승하고 거기에다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놔두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좀 천천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화를 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홍집이 많은 사람 있지만 여러분이 꼭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은 김홍집입니다. 그래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온건개화파였고요. 급진개화파는 누구를 따라하자라는 거였냐면 일본을 따라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했던 그 모델을 우리가 갖고 오자. 이것이 주장한 것이 뭐냐? 문명개화론인데요. 문명이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서양의 기술과 그 다음에 사상, 제도까지 전부 다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서양 것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문명, 왜 근데 일본 애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청나라는 자기네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굉장히 우리처럼 막 상투는 아니지만 걔들도 머리 모양이 그쵸 따로 있었고 사무라이 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미국 애들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왕이 그대로 이렇게 일왕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전통 복장이 어떻냐면 한복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복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근대화된 양복이 아니고 엄청 이렇게 옷감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굉장히 입기 힘든 그런 옷에다가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머리면 핀 같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상투가 작잖아. 근데 이게 다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리 위에 장식 이런 거 올리고 다니고 막 했었거든요. 일왕이. 근데 그 다음날 이거 얘네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개혁을 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냐면 머리 딱 깎아버렸어요. 단정하게 요렇게. 여러분들 헬멧 머리 요런 식으로 딱 일왕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하루아침에 딱 양복으로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자라고 주장한 게 이 일본을 따라하자라고 한 게 급진개화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은요, 어떤 의견을 가졌냐면, 민씨정권 하면 명성황후가 되겠죠, 그쵸? 우리가 아는 게 거기까지 배웠잖아요. 고종이 올라가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명성황후가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그쵸? 그래서 민씨 정권이 굉장히 일본한테 강제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개화하는 속도는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씨, 즉 명성황후 민자영이라고 있죠. 민씨는요, 개화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기는 했는데 얘는 개화의 입장이고 흥선대원군은 쇄국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대립을 하게 됐고 근데 민씨는 또 누구 따라가자 하냐면 이제 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트 사랑한다는 건 아니지만 청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화를 하되 청을 모델로 하겠다라는 게 민씨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민씨 정권의 이 소극적인 개화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세력이 급진개화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가 주장한 게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사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립하기 위해서 일본의 개혁을 본보기로, 즉 모델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김옥균, 박영효는 태극기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서광범, 그 다음에 서재필. 요런 사람들이 이제 급진개화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를 하자, 문화를 개방하자라는 의견은 같지만 누구를 모델로 하냐에 따라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파에 반대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는 바른 것을 위해, 바를 정자 생각하면 되겠죠. 바른 것을 위하고
나쁜 것을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른 것은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화 정책을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개화 정책을 반대했다라는 거는 얘네는 정치적으로 누구랑 맞는 거예요? 흥선대원군하고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침략하지 마라. 반침략을 주장합니다. 이 반자는 여러분들 항상 반이 나오면 반대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침략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반외세. 반외세라는 것도 역시 반대. 우리 무조건 반 들어가 있으면 이거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 성리학적인 사회질서. 기존의 조선이 성리학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수호, 지킬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나중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침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항일 의병 투쟁, 의병이라는 것은 의로운 병사들에서 스스로 나라에서 막 군대를 조직해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병사를 조직해서 의롭게 일어난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일 의병 투쟁으로 발전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뒤에는 이게 어디로 계승이 되느냐? 독립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가 얘네들이 가지는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가 근대적인 개혁을 거부했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가 늦어지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지만 우리의 그 자주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도 연결되었으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정척사파의 대표 인물이 최익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도끼 상소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이항로 선생님, 기정진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외양일체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양, 서양 같은 놈이다. 일체론. 이것을 주장하면서 개화를 막았던 사람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정부는 개항을 하는 것으로 가고 개화를 하는 것으로 갔으나 거기에 찬성하는 애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애들이 있었다. 찬성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되냐? 찬성을 했는데 또 문을 여는 건 찬성이지만 청나라 따라하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고 일본 따라하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민씨 정권은 일본이 너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은 있었고, 그리고 민씨 정권은 어쨌든 소극적으로 개화를 하려고 했고, 일본 그 급진개화파는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개화를 하길 바랬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정부가 어떻게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 자, 정부는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1번 해외에 여러 사절을 파견을 했어요. 우리가 시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문이 전부 다 한자 글자거든요. 그래서 시자는 보다, 찰자는 관찰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보고 관찰하는 애들을 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누구를 파견했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교과서에서 강화도 조약 보면서 관세 때문에 일본하고 맨 처음에 관세 일본이 안 낸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그런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보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죠. 걔네들 이제 수신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신사 때문에 조선 책략 김홍집이 갖고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신사 있었고 그 다음에 시찰단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여러 발전된 것들을 보기도 했었어요. 이건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민간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영선사 얘네들이 보고 온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무기 제조술, 그 다음에 군사훈련법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또 보내요. 그 시절에 미국까지 배 타고 보냅니다.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보빙사는 가서 근대 문물 여러 제도까지 다 보고 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사절단을 많이 보내서 해외가 어떻게 근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개화를 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얘는 행정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기구. 그래서 얘는 최초의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근대적인 행정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개화 정책을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중요한데요. 별기군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별기군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원래 군대가 뭐였냐면 오군령이었거든요. 그거 오군령은 그대로 두고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식군대는 일본인 교관이 와서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새로운 무기, 그때 게틀링건 같은 거 있죠. 신무기 같은 걸로 훈련하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고할 게 90군데라 하면 5군형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 다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렇죠? 90군데도 같이 함께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90군데도 존재. 그래서 90군데도 있고 신식군대도 있으니까 신식군대 막 이런 거 지원해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식군대와 90군대가 아무래도 차별받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임오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임오군란입니다. 188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요거를 보려면 이제 임오군란에 대해서 잘 알려면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민씨예요. 민씨. 일본은 이 우리 조선 민씨 정부를 강제로 개항을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민씨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요거 얘기했죠. 요걸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임오군란이라는 것은 첫 번째 1번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혼란스러웠냐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백성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뉘어져서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간단하게 적을게요. 민씨와 흥대가 여전히 권력이 대립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흥선대원군은 물러난 거 아닌가요? 했는데 물러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쇄국을 원하는 많은 백성들이 흥선대원군에 여전히 그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 위정척사파, 민씨, 흥대 이것도 민씨도 개항을 해야 된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을 해야 된다.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뭐냐면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의 반발이 심했다. 왜 반발이 심하냐면요. 우리 그때 반공령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 조일무역규칙 때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그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쌀 유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마늘다짜입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곡물이 수요가 적어지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층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볼게요. 자,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그러니까 별기군이죠. 위에 보면은 별기군, 별기군하고 오군영이 되겠죠.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계속 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쟤네들은 새 무기 주고 우리는 헛무기 쓰고 쟤네들은 잘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차별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차별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식군인한테 1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가요. 군인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죠. 그래서 구식군인에게 월급이 안 나가서 그 밀린 급료, 쌀이죠. 월급을 13개월 만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받은 급료에 보니까 모래하고 쌀겨라고 하죠. 겨는 뭐냐면 쌀 껍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밀린 급료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어떻게 되냐?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구식군인이, 군인이니까 무기하고는 다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부의 고관을 습격하고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고관이라는 것은 고위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씨 세력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요거는 연필로 적어줄게요. 알아보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민씨 세력에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별기군은 일본군인 교관을 지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니네 별기군이나 신식군대나 일본인들이나 똑같다 해가지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합니다. 그리고요, 공사관 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 교관까지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민씨 세력과 이 별기군 하는 일본 애들한테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또 뭘 했냐면, 선생님 연필로 적어줄게요. 이 구식군인이 흥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흥대에게 구식군인이 찾아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공식적으로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나는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다,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식군인들은 정부를 막 뒤집어 엎어놓고, 궁을 뒤집어 엎어놓고 흥선대원군 집 앞에 와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태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태가 커지자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태가 커지자 고종이 흥대에게, 아버지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짱이잖아요. 그렇죠? 흥대에게 이 사태를 좀 수습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물러났다가 갑자기 왕이 명령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에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흥대가 이것을 계기로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대가 집권하면 누가 밀려나가겠어요? 민씨 세력이 밀려나가겠죠. 당연히 민씨 세력은 이런 개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반발로 인해서, 난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흥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대가 집권하면서 한 일이 뭐냐? 신식군대 있죠. 별기군 폐지해버려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무엇을 하느냐? 오군영 그대로 있었지만 오군영 복귀시켜라. 자, 그 다음에 주장한 게 통리기무아문, 그 다음에 한 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행정기관이 있었죠. 그 행정기구, 통리기무아문도 어떻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흥대가 집권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흥대가 계속 이제 정권을 갖게 되겠죠. 여기에 되면서 이 일이 바로 뭐냐, 사태가 커지자 흥대에게 수습을 명령하니까 흥대가 집권했다. 요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생님 연필로 또 쓸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씨 세력한테는 정치적으로 위기가 온 게 되겠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나는 이거 보고 있을 수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명성황후는 지금 우리 조선에 난리가 났다, 와가지고 청나라 니네가 와서 우리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 군란이 일어나서 일본 애들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지금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명성하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때다 하고 군사를 파견합니다. 조선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도와주러 온 이유는요, 자기가 우리나라한테, 조선한테 얻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네들의 세력이 일본이 문을 강제로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졌잖아요. 우리가 개항을 일본한테 하면서 자기네들이 입지가 좁아졌는데 명성하고 도움 요청하니까 아 이거 조선에서 우리 입지를 다시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바로 군사를 파견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이가 없는 게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체포해가지고요. 납치해버려요.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뒤에서 이 이모군란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납치해 가버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것도 내정 간섭이 되죠.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볶든 아무 상관없으면서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흥대를 납치하고 체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민씨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씨가 재집권하게 되면요, 누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청나라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때 텐진으로까지 납치를 당합니다. 나중에 결국 풀려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힘든, 자기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좀 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청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군사 파견해가지고 흥대 체포하고 납치해서 가버리고, 이거는 일본도 이 상태에서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 어떻게 됐어요? 교관 살해되고 공사관 습격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우리 조선에 군사를 파견해요. 조선에 지금 청의 군사도 들어왔고 일본의 군사도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군사를 파견한 이유는 본인 군대는 스스로 지킨다. 본인이 지킨다. 이런 명목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오면서 청과 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보면요, 이 민씨하고 명성황후 있죠. 민씨하고 흥선대원군의 권력도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신식군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이고 민씨와 흥대의 대립이라고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차별당하고 99인이 폭발해가지고 99인은 누구 편이라고 했어요? 흥대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99인이 요거죠. 흥대에게 99인이 해결 요청해가지고 명령해서 흥대가 다시 집권을 했는데 결국 명성하고 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청에서 흥대를 체포하고 납치하면서 민씨가 재집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개화 정책을 하다가 한 방 먹었죠. 군인들한테,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군인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반대하는 하층민도 같이 합쳐서 이런 일을 벌렸어요. 정부를 공격하는 것, 습격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개화 정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다음에 민씨가 재집권하긴 했으나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군사를 파견하면서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벌써 결론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 우리가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제물포 조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냐면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물포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서 조약을 체결해서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일본 군대가 조선 군대 때문에 99인이 일으킨 군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일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조선에 주둔하겠다, 조선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고 배상금도 지불하게 된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청의 내정 간섭도 심화되게 됩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도 이렇게 되면 일본군 주둔 허용하면 내정 간섭 심해진 거죠.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는 거는 뭐냐면 조선의 청나라가 군사와 외교 고문을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막 그 독립투사들 고문하고 이런 그 고문이 아니라 이 고문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알겠죠? 그래서 말이 고문이지 말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 고문을 파견을 해서 이때 당시에만 해도 고문 지금도 뭐 이렇게 큰 기업에는 고문들이 좀 고문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선의 군사나 외교 분야에 고문을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무역에 대한 조약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개항장이나 뭐 육지, 내륙 어디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맺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오늘 내용이 많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다 올리고 제발 과제 제 시간에 올려주세요. 과제 올리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개화정책에 대해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는데 개화파는 찬성하는 애들이다. 근데 얘네도 청나라를 따라하자는 애들은 운건개화파가 있었고 일본을 따라하자는 애들은 급진개화파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꾸자가 급진개화파였다. 위정척사파는 뭐다?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애들로서 반침략, 반외세를 주장했던 애들이다.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보면은 해외에 많은 시찰단을 파견을 했고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조직했습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은 행정기구였고 개화 정책을 주관하는 별기군은 신식 군대였는데 요거 두 개 다 나중에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폐지가 되죠. 그렇죠? 중간에 흥선대원이 폐지했었죠. 그렇죠? 자,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의 군대가 일으킨 난이에요. 구식군인들. 그래서 어떤 내용 뭐 이런 내용 있었는데 과정을 보자면 신식군인이랑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는데 막 급료도 안 주고 이러다가 불만이 폭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를 쓰자면 구식군인이 정부 고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일본 교관을 살해했죠. 요게 난이 되겠죠. 요게 요런 군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나와가지고 집권해서 요런 일을 했었죠. 근데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된다? 청에서 군사 파견해가지고 다시 명성황후가 재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대서 일본도 군사 파견을 하면서 청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결과 맺은 조약이 제물포 조약, 일본이랑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고문을 파견하면서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 해석 꼭 올리세요.